그래서 지금 뭐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정도의 불편함이라든지 뭐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인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한옥 살려고 생각합니다. 윤주신 교수님, 지금 윤주신 교수님 뭐 도시 조직과 도시 한옥의 어떤 D 패턴 뭐 이런 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제 단지계획에다 적용을 해보셨는데 나중에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 참신한 이제 한옥 주거지로 경관을 창출해야겠다 이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D 패턴의 부분이 오히려 단조로울 수 있는 오히려 제가 그림상에 느꼈던 저만의 생각인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다양성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뭐 그거에 합쳐서 또 김기주 교수님의 질문 좀 김기주 교수님이 한옥 하이브리드 한옥을 겨냥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옥 하이브리드를 겨냥하는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시려고 어느 것을 지향하시는 것이냐 물으셨는데 사실은 뭐 제목처럼 최후의 지향점은 한옥 하이브리드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가치는 아주 높게 마치 싸이가 그 해외의 그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세계로 나가듯이 그 한옥 하이브리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지만 바란다고 되는 건 다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그 우리가 열려 있고 밖으로 나간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하이브리드 한옥을 거쳐서 한옥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제가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제 이미지를 설명한다면 하이브리드 한옥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주택 아니면 하나의 건물을 어떻게 한옥적인 그 완성체로서 노력할 때 그것의 지향점이 하이브리드 한옥이고 한옥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한옥 하이브리드 빌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옥적 요소가 이렇게 있어서 한옥의 어떤 흔적과 정치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아주 라프하게 거칠게 설명을 해드리면 해외에 가면 말이죠. 해외에 가면 예를 들어서 베니스 이런데 도시 조직이 그냥 옛날 1500년대 살아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은 옛날 집이 있고 가운데 있는 건 주로 유리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이제 인필 같이 개념이 도입돼가지고 암스테르담 그렇죠. 새롭게 집을 짓더라도 어떻게 과거에 비해서 잘 이렇게 흡수하는 입장 그렇게 그래가지고 물론 그 내용은 이제 대부분의 한 블락 안에도 옛날 집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외양은 이렇게 현대 건물까지 되어 있지만 한옥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흔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그러한 도시경관이 존재하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옥 하이브리드라는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는데 아까 김기 교수님께서 D 패턴에 대한 질문을 내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제가 D 패턴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유와 그것은 이제 D 패턴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대적 도시조직을 하우징 도시조직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 관계로 길과 필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건물의 사이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근대적 도시조직에서는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사실 두 개 소개했는데 하나는 앞에 서울의 도시안의 도시조직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제 아까 이렇게 파주에 있던 제가 한번 해봤던 그것을 보여주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그거는 아까 저희 이강민 박사가 얘기했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옥의 유형, 즉 마당 중심의 중저형 주택의 한 케이스로 지금 있는
그 도시 한옥은 그 세장 필지가 아니에요. 도로의 점유, 도로를 점유하는 그러한 그 필지의 분할이 굉장히 그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세 장의 필지를 만들어서 그러면서도 중정을 포용하는 그러한 형식의 주거 유형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중정형 주택이라 그래서 꼭 그렇게 세 장의 필지만이 아니고 이런 페리메타 블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바깥에 둘러있는 커다란 중정도 가능한 것이고 그보다 작은, 좀 더 작은 블락형 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정도 여러 가지 크기와 거기에 따라서 구성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드린 거는 그 어떤 중정,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것은 거꾸로 외향적, HGR라는 외향적 가능성을 내포한 것입니다. 아까 홍승재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더 단조롭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건 이제 그 안에 조직을 얼마나 가져가냐 하는 거에 달렸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가해등의 도시 조직이 굉장히 단조롭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조롭게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변형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동질성과 함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설계가 다 된 게 아니고 아빠는 저희 그냥 합격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광무 센터장님은 마지막 최상희 박사님의 질문에 아마 거기 이광민 센터장한테 물어볼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같이 토론을 듣고 같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요즘 결제하신 분들이나 투어하신 분들은 다들 이제 한옥의 전문가들이신데 사실 저는 한옥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공은 단지계획 전문입니다. 근데 저희 본사에서 그 신한옥 주거단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 단독주택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아까 김봉영 교수님이 그 정신이 깃든 전통 건축학계 분들에게 돈 얘기나 뭐 이런 일을 해야 돼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한옥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5년에 서촌에 있는 집을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남편이랑. 근데 그때 집값이 3억 5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2억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북촌의 그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항상 활성화가 되면서 한옥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커지진 않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거래가 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집 가격이 지금 이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거의 7, 8억에 가깝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금 그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그런 고급 한옥이 과연 고급 한옥이냐 고가 주택이냐의 그런 문제가 늘 눈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때문에 신도시 지역 안에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경로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의정부 밀락 지구 사업이 사실은 이제 거의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그 한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LH나 이제 공공 차원에서 접근했던 방식은 기존의 그 고급주택의 수요에 대한 타운하우스의 대체 수요를 이제 한옥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강남에 사는 사람이 집을 가능한 주택을 의정부에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성 문제에서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용지가 그 한옥이 계획되었던 그 용지적인 특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택지개발지구에 보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공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급주택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조금 범용주택이 되는 전략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한옥은 그게 실패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범용주택으로서 그 도시형 한옥으로서의 그런 모델들을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개발하면서 최근에 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신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한옥의 원형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김용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이제 전통건축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한옥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도시에서 가깝게 보는 그 북촌과 같은 한옥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신도시 지역에 어떤 한옥을 도입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기존에 기성시가지 있던 한옥을 신도시 지역으로 약간 이식하는 듯한 그런 계획을 많이 했었고, 그 이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신도시 계획의 그 필지 계획들을 보시면, 아까 그 SH공사에서 이제 마련을 해서 그 특별지역구역으로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옥의 공간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필지 개발 필지 계획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지 계획을 할 때 늘 디바이디드 하듯이 이제 깍두기를 썰어놓는데, 사실 한옥 우리가 옥촌화동이나 이런 주거단지에서 그러니까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집과 집들이 애드하면서 이렇게 도시적인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을 늘 보아왔는데, 그런 것과 좀 상반되게 신도시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약간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유대신 교수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요소로서의 한옥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이 새로운 접근으로 시작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민 소장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제 저도 재작 2011년에 그 신한옥 주거단지 과제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설문조사가 참 저기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 이제 내부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뭐 주택 수요 추정, 물량 추정 이런 것들인데, 하다 보면 이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은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실제 살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계획을 하는 범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는데, 한옥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과연 한옥을 주택시장의 주류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냐, 아니면 그냥 실현 가능성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위치나 개발 모델들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수요의 다변화가 사실 한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게 히트친 상품이 땅콩집으로 점점 더 수요가 빠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기주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탈피해서 한옥이던 단독주택으로 옮겨가고는 싶은데,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상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시장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과연 단독주택에 비해서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특히 이제 한옥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공간의 활용성 측면에서 기존의 땅콩집이나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그런 여러 소규모 주거단지와 좀 차별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속되는 얘기지만, 저도 이번에 단독주택 과제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옥 설문조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계층도 똑같고요. 왜냐하면 잠재적인 수요계층이라고 저희가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제 중산층 이상, 그리고 월소득 한 400만 원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규모는 30평 내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하는 그 주택 민원과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강민 교수님이 그렸던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한류주택이라든가 낮춤주택이라든가 목조주택 이런 다양성 중에 한옥이 이제 중심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도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옥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옥 자체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단독주택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제 도시적인 정주성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 그래서 아까 보면은 대부분의 수요계층은 40대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그 교육열이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포기하고 한옥이나 단독주택으로 가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가치에 주목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에서 서비스를 인프라를 좀 구축해주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옥 학교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옥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길어졌나요? 네. 아까 3억 4천만 원이라고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가격도 단독주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4억 원 내로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팔리고 있는 수도권의 파주 도시농구나 땅콩집의 가격도 거의 4억 원 내외에서 책정이 됩니다. 근데 이 4억 원이 과연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수도권에 85제곱미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금액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파트의 수요자를 한옥으로 끌어들이는 그 가격
특정이 결국에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지방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사업으로 팔아서는 안 되니까 사실 그 수준에 맞춰서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정도의 주택 규모의 뭐 2억 원짜리 한옥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한옥을 활용한 이제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쪽으로의 용도가 그런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대한 부침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뭐 한옥의 가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적정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그 분양을 하는 방식을 하는데 사실 한옥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를 먼저 구입을 해서 수요자를 모은 다음에 수요자들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는 방안도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 한옥의 이 시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옥을 짓고 싶어도 일반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이 비싸다는 게 변화건축비가 비싸다는 거고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축을 갖다 한옥으로 하려고 하는데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모양만 한옥 같은 거는 그러한 망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그 익산 같은 경우도 공주 부여 경주와 고지점들고 고도 보존 특별구역에서 특별 보존지고 역사적 보존지고 이렇게 돼서 한옥도 많이 지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돈 때문에 못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경쟁하고 그 돈이 좀 그래도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주든지 아니면 가격을 낮추면서 또 한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을 바꿔주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박사님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생각나는 대로 쭉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격 문제 또 이제 마을 계획을 LH에서 여러 번 한옥 마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고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싸고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값을 내야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는 거고 싸게 할 거면 모양만 한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걸 이제 최대한 그래도 좀 최적의 요건을 찾아주는 게 이제 공공에서 할 일인데 좀 여러 가지 그 마을 계획틀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은 그 아까 수요를 조사를 해서 마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한옥 마을 계획도 되게 경관이 수려하고 땅값이 조금 싸고 그렇지만 도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 그런 곳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곳들이 이제 은평 쪽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이런 데가 선택이 된 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탄이라고 하는 곳도 이런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분양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청약을 들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이제 그 땅을 갖게 되고 집도 갖게 되는 나눠준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분양이. 근데 그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한옥은 내가 땅도 고르고 집도 고르고 싶다라는 게 수요인데 그런 수요에 맞춰서 사업 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또 그랬을 때 이제 주택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에 맞춤형 주택, 맞춤주택이라는 걸 넣은 것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 지원책은 비단 한옥이 아니라 단독주택 혹은 이 소규모 단지로 계획될 때 모든 주택의 공통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유지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예전에 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 보일러 가게라든지 철물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 수리를 이렇게 담당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아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를 어떻게든 공공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좀 국토교통부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한옥마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경쟁력을 좀 높여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그 가격 문제와 함께 나오는 게 현대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를 봤을 때 최상희 박사님도 다른 수요랑 똑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김기주 교수님도 한옥이 그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같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지금 한옥을 다룬다라고 하는 게, 저도 가끔 이제 한옥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옥이 아주 그냥 좀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그 지고의 가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를 하는 게 아니라 현대 건축을 다루고 있는 거고 생활주택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이게 한옥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연구소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소장님이 그 세 마디로 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를 정의한 말이 좋은 건축, 건강한 도시공간, 행복한 국민입니다. 이런 게 목표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한옥도 잘 지어야 되고, 공공건축물도 잘 지어야 되고, 아파트도 잘 지어야 되고, 모든 건축물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그거를 그 좋은 건축, 건강한 도시공간,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한옥만 살아야 된다, 한옥만 무조건 최고로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회적으로 대단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수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아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모든 집을 한옥으로 짓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예전에 70년대 그 새마을운동할 때 그 표준주택 같은 사고고, 한 100채점에 하나 정도,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한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마을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 정도고, 또 더 다양한 실험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주택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류주택, 목조주택, 맞춤주택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기주 교수님이 재료 국법 얘기만 해서 좀 아쉽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재료 국법이 지금 건축계의 이슈로 떠오르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현상이고, 지금 현대 건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건축계가 정신만 강조해온 거 아닌가, 수십 년간 공간 구조와 보이지 않는 그 한옥의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그 수요조사에서 느끼셨듯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정감을 가지고 호감을 갖는 부분은 나무로 돼 있고 기와집을 보면은 그냥 좋더라 이거거든요. 그런 쪽에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고, 그런 고차원적인 문제는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건축가들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긴 하지만, 지금 수요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한다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갖는 물성이라는 게 결국은 정신과 이어질 거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친환경이고 뭐고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친환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무가 많고 숲이 좋고 경관이 좋은 데 있으면 친환경이고, 또 그 화학물질이 안 들어간 자연재료로 집을 꾸며주면 친환경이고, 그럼 결국은 또 재료와 국법의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 그런 친근한 이미지와, 실내에서는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하고, 물을 흘려도 어디 새지 않게 이렇게 잘 막힌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결국은 재료의 문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피가 없다, 세균이 없다, 이런 그 정도 수준에서 그 현대화가 된다면 크게 거부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정도를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조주택이라는 거와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조주택이 농촌주택의 새로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랑도 결리고,
그 산림청에서 지금 국산 나무들이 이제 감벌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2x4 같은 경량목 구조들, 서양에서 하고 있는 목조들은 사실은 그거를 나무를 판으로 켠 다음에 그 판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거는 나무가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큰 나무를 얇게 잘라서 그거를 이용해서 짓는 게 경량목 구조인데 한국은 나무가 그렇게 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써는데 비용이 더 듭니다. 이 껍질만 벗겨내고 그 동그란 거나 네모나게 그대로 구조재로 쓰는 게 훨씬 더 한국 지역 그 산림하고도 잘 맞고 또 한국의 기후라든지 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는 때도 유리한 그런 중목 구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이 한옥의 국법이라고 하는 게 현대화가 돼서 목조주택의 기본 국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한옥의 일단 장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약하자면 이 한옥이 갖고 있는 거를 그 한옥을 그대로 짓는 게 아니라 좀 산산이 분해를 해서 디자인 요소도 있고 구축 요소도 있고 환경 요소도 있고 재료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좀 나눠주면서 동반 성장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커지면 한옥도 따라 커질 거고 그래서 한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프리미엄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커지고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의 그 경쟁력 이런 거 보면 크게 하나의 그 가격이 문제고 재료와 국법에 대한 부분이 한 복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한옥의 어떤 생산 방식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공공건에서 좀 앞서가지고 한옥으로서 이러한 해놨을 때 진짜 저런 건축에 살고 싶고 저런 건축에서 계속 뭐 더 많이 짓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 유발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 그 한옥센터에서 한옥에 대한 교수를 하면서 구로 어린이 도서관을 그때 가서 보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너무 패턴이 다르다. 그 한옥의 구조를 2층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린이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즐기는가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공공에서 앞서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요즘에 몇 개 대학과 건축자들에서 한옥의 인력단체가 건축자들 교육을 있고요. 진짜 그 건축자들이 다른 안들을 지금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그 요구들을 스토리 설계해서 보여주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지 않거든요. 경험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강남구에 선림 있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관리사무소가 참 되기 싫어요. 박스로 들어있는데. 그 한옥으로 좀 지으면 선림하고도 잘 어울릴 텐데, 이렇게 놔둘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모든 왕릉이. 조선 왕릉이요. 그리고선 문화재청에서 왕릉에 전시관을 하나씩 지어요. 그럼 저거 내가 하면 한옥으로 할 텐데. 이제 하나 서원을 하게 됐어요. 한옥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왕릉에 한옥으로 전시관, 그냥 뭐 조그만 전시관이고 사무실은 다 지하에 넣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전시관 하나 한옥으로 조그맣게 들어가는 걸 왜 반대하실까? 헷갈린다는 거죠. 왕릉 앞에 한옥이, 왕릉 앞이 아니고 입구에 있어서 왕릉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왕릉에는 조선시대 제실이 있어요. 그 조선시대 제실하고도 다른 한옥이죠. 근데 그 한옥, 현대 한옥입니다 해도 싫어하시더라고요. 한옥 싫어하세요, 문화재위원들이. 그걸 새롭게 알았어요. 아주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아, 거기 문화재 자문위원들은 한옥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다른 문화재위원들은 안 그러실 거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또 영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대건축을 또뭐잘 그런 데로 또 좀 하니까 서원을 그냥 현대를 했더니 잘했다고 통과가 됐어요. 그냥 박스로 굉장히 중성적으로 그냥 공간적 시나리오로 여러 켜의 공간을 넣어갖고 이제 마당하고 그러면 또 꼭 말씀하세요. 그래 현대를 한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전통의 느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또 그러세요. 네,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넘어가세요. 뭐 이렇게 공간에서 쉬고 뭐 마당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착용의 공간이 있고 막 이러면 이제 또 넘어가세요. 아까 우리 이강민 박사가 얘기하는 정신적인 거를 찾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이제 넘어가세요. 영릉 문화재위원들이 또 다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좀 될까? 또 하나를 해갖고 경호계를 갸우뚱하면서 이거 헷갈리지. 조선시대 한옥은 과거의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문화재위원들이 오히려. 현대 한옥 참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공공건축물은 다 현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문화재하고 관련된 맥락이 있는 데 가서 한옥을 제안을 해주는데 매번 잘 안 돼요. 더군다나 그걸 현대적으로 변형시키면 더 안 되죠. 일본식이라고 욕 많이 먹으니까. 아까 사실 윤재신 교수님이 LH공사 의정부 밀랍지구 배치도 제가 한 배치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여주셨는데 윤재신 교수님 거 냈으면 일본식 장옥이라고 동경에 있는 옛날 에도시대 장옥이라고 다 야단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한옥도 있고 또 저런 한옥도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에서 선도해야 되는 거 맞죠. 제가 용역비를 받지도 않았는데 우체국, 한옥우체국, 한옥도서관, 한옥유치원 다 만들어갔어요.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끔 발표할 때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한옥은 다 가능한데 지자체는 또 그게 있죠. 예산 국가 경찰서 그러면 평당 얼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 그러니까 예산은 한옥이라고 해서 특별히 책정이 안 돼요. 우체국 하면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한옥으로 특별히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서 공공건축물이 좀 몇 개라도 심지어 세종시는 한문화 도시를 육성한다는데 그런 데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직은 앞으로도 또 비쌀 테니까.